여러분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뉴스파이터 김영기입니다.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다. 어제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한 박영수 특검의 소회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르면 오늘 헌법재판소가 탄핵 심판 선고일을 확정할 거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탄핵 심판 선고일이 확정되면 탄핵 찬반 집회가 더 격렬해질 것이란 얘기도 나오고 있어서 걱정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차분하게 헌재의 선고를 기다리는 자세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뉴스파이터 모두 네 분과 함께 힘차게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제 박영수 특검이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그 내용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그룹 부회장 이재용이 자신의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도움을 받을 목적으로 회사 자금을 횡령하여 대통령과 최순실에게 뇌물을 공유하고 최순실은 대통령과 공모하여 이재용 등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연간 약 2천억 원에 이르는 문화예술 분야의 보조금을 단지 정부 정책에 비판적이거나 견해를 달리한다는 이유만으로 해당 문화예술인이나 단체에 대하여 그 지원을 배제함으로써 예술의 자유의 본질적 영역인 창작의 자유와 문화적 다양성을 침해하고 또한 비협조적인 공무원에 대해서는 부당하게 인사조치한 사건으로 이 사건은 최순실이 대통령에게 부탁하여 금융기관 인사에 개입하는 등 직권을 남용하고 대통령 등의 영향력을 행사한 대가로 미얀마 관련 회사 지분을 취득한 사건으로 최순실을 불구속 기소하였습니다. 대통령의 공식 의료진이 아닌 자들이 대통령을 상대로 진료 행위를 하고 그들에게 각종 특혜가 제공되었다는 의혹을 규명하고 그 과정에서 대통령 비서실 비서관들에게 금품이 제공된 사실을 밝힌 사건입니다. 국가 안보와도 직결되는 대통령에 대한 공적 의료 체계가 붕괴된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겠습니다. 세월호 침몰 당일이나 전날에 비선 진료나 시술을 받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성원과 격려에 힘입어 짧은 기간이지만 열과 성을 다한 하루하루였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아쉽게도 이 소망을 다 이루지 못했습니다. 다시 한번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네, 저렇게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는 말로 마지막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자, 특검이 준비기간 20일 그리고 본격 수사 70일 이렇게 90일간의 대장정을 마쳤는데 백 변호사님께 먼저 질문 드려볼까요? 90일간의 대장정 끝에 특검이 얻은 것, 즉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혐의를 입증한 게 있다면 뭘까요? 그러니까 일단 박근혜 대통령을 과거에 검찰의 특별수사본부에서 8개 혐의를 인정을 했었는데 아하. 그 이후에 특검에서 새로 조사하는 과정에서 혐의가 5개 추가가 됐습니다. 아하, 네. 첫 번째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뇌물죄 부분입니다. 아. 그러니까 뇌물죄 부분이 이재용 부회장이 무언가 부정한 청탁을 하고 그게 이제 경영권 승계 전반에 관련된 부분이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대가 관계로 재단에 출연을 하고 최순실과 최순실의 딸 정유라를 위한 승마 지원을 했다라는 부분인데 네네. 거기에서 이제 뇌물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최순실과 박근혜 대통령이 경제 공동체다라는 부분을 확인했다라는 겁니다. 아. 그 부분이 가장 이제 주요한 부분이었고요. 네네.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직권남용에 관련된 부분 중에 네네. 이제 하나은행의 이상화 독일 본부장 네네. 기억하시죠? 네네. 이게 정유라의 독일 생활을 도와줬다는 얘기도 있고 그 대출에 관여했다라는 얘기도 있었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안종범 수석을 시켜서 이상화 본부장을 유럽 총괄 본부장으로 승진시켜라. 네. 근데 이제 저게 여의치가 않았습니다. 네. 그래서 애시당초 저 유럽 총괄 법인장으로 승진시키려고 했으나 부서 자체가 안 만들어지면서 이제 국내 다른 부서로 옮겼더니 안종범 수석이 이제 하나은행 대표에게 전화를 해서 그렇게 머리가 안 돌아가냐라는 그런 포옹까지 했다는 얘기까지 나오는 상황이었고요. 네. 그다음에 또 이번에 특검의 한 큰 축이었습니다. 문학의 블랙리스트에도 박근혜 대통령이 집행하고 지시하는 과정이 있었다라는 부분 하나하고 네. 그다음에 문체부 인사와 관련한 또 인사 불이익을 줬다는 부분도 직권남용에 포함이 됐고요. 네.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가 지금 말하기도 좀 민망하지만 뭐 주사 아줌마, 네. 기치료 아줌마, 뭐
운동치료 왕십리 원장, 이거 불법 의료진입니다. 네. 불법 의료진이 비선 진료를 했다라는 의혹. 그다음 네. 김영재 원장도 뭐 보톡스나 필러 시술했다는 얘기도 지금 확인이 된 거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의료법 위반의 공범 부분까지 해서 총 5가지가 아하. 혐의 사실로 추가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교수님, 어제 특검이 발표한 내용 중에 이 세월호 7시간 당일날 행적에 대해서는 밝히지 못했다 이런 말도 했습니다. 결국은 청와대 압수수색도 이루어지지 못했고 아마 그런 부분을 포괄해서 얘기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날 보고는 뭐 10시 이후에 이제 이 헌재도 제시된 게 그 청와대에서 보낸 게 네네. 10시 이후의 일이고 그럼 그 전 10시 이전에 그 오전의 이 대통령의 일정이라든지 뭐 이것은 전혀 밝혀진 바가 없다 이런데 사실은 저건 말이죠. 그때 7시간 뭐 했냐 이건 상당히 이건 정치적인 그런 논란이지. 거기서 대통령이 바로 그날 4월 그러니까 이 세월호 난 그날 당신이 거기서 뭘 했냐 그것은 말이죠. 그러니까 말해서 순수 이게 법적으로 대통령을 그런 식으로 따져가지고 너 이 시간에 이렇게 했으니까 잘못이다 잘했다 이렇게 말하긴 그건 좀 무리인 것 같고요. 그래서 다만 정치적으로 당신이 대통령에서 의무를 다 했느냐, 책무를 다 했느냐, 성의를 다 했느냐. 네. 위기 대처에 빈틈없이 대통령에서 위기 대처를 제대로 했느냐, 네. 뭐 이런 것을 따지는 건데 네. 따라서 제가 볼 때 특검이 그것을 어떤 범죄 사실로 입증하기는 애초에 어려운 일이었다 저는 네. 네. 그거는 제가 조금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그럴까요? 같아요. 네네. 그러니까 형사 책임과 관련해서는 사실 지금 이진곤 교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쉽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아무것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면 이제 직무유기 정도가 될 텐데 직무유기 부분은 관련자를 다 확인했더라도 쉽지는 않았을 거예요. 고의로 하지 않았어야 되기 때문에. 네. 근데 다만 이게 헌법재판소에서 이 지금 생명권 위반 문제로 어쨌건 지금 탄핵사로 들어가 있잖아요. 그 부분에는 분명히 의미가 있습니다. 아하, 네. 그렇기 때문에 특검에서도 직무유기 인정 여부를 떠나서 세월호 7시간 과정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를 계속 추궁을 해왔던 건데 박근혜 대통령 측에서 계속 일관되게 얘기했던 부분은 하나 있습니다. 오후에 머리를 하러 들어간 사람을 제외하고 아무도 들어오지 않았다라고 했으면 청와대 관저 출입 기록하고 그다음에 경호일지만 내면 그 부분에 의문이 풀리는데 그걸 끝까지 내지 않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특검이 뭐 이 부분을 잘못해서 밝혀내지 못했다라기보다 청와대가 무언가 지금 이미지 자체가 무언가 숨길 게 있는 게 아닌가라는 걸 계속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 입장에서는 특검에서 밝혀내지 못한 부분이 특검의 문제가 아니라 이건 청와대에서 숨길 게 있구나라는 의혹이 있다 보니까 네. 어찌 보면 사실 이 7시간 말씀하셨던 것처럼 밝혀지지 않아서 이게 탄핵사에 인정이 안 될 가능성도 많으나 국민들은 이 부분 때문에 굉장히 많이 분노하고 있다는 생각이 근데 듭니다. 우리가 세월호 문제에 집중하는 것은 대통령의 그날의 1분 단위로 뭘 했느냐, 뭐 대리인단 얘기대로 여성으로서의 무슨 문제를 알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문제와 관련 자꾸 이것을 억지 논리를 피우고 있는데 당시에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라고 하는 아주 중대한 이런 사건 초유의 일 아닙니까? 이 당시에 대통령이 정말로 정상적으로 국정을 또는 관련되어 있는 대처를 했느냐를 국민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네. 그런데 했다고 얘기하면은 대통령 보고 다 구해내라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했다고 얘기하면 끝나는 문제입니다. 뭐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네. 그럼 무능이고 또 우리의 한계이고. 그런데 대통령이 그때 최선을 다했느냐? 하지 않은 것 같단 말이죠. 왜? 그날 5시 15분에 당시에 본부로 들어와서 했던 얘기가 구명조끼 얘기를 하는 걸 볼 때는 국민들은 뜨악한 겁니다. 이거는 뭐가 좀 이상하다. 네. 대통령이 TV만 봐도 네. 알 수 있는 대목을 네. 수많은 정보라든지 또는 관련된 어떤 그 보고를 받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저런 말씀하신다? 뭐가 이상한데? 뭘까? 그 내용을 해보라니까 대통령이 해명을 안 한 거예요. 해명이. 보니까 그 전날에 한 방송에 인터뷰 보니까 이 오른쪽에 이 도톰하게 약간의 상처 자국이 있고 주사 자국이라고 그랬죠. 4월 15일 날 오후에 대통령의 얼굴이 나왔습니다. 그래 밤부터는 몰라요. 그 다음에 4월 16일은 빼고 4월 17일 날 오전에도 대통령이 팽목항에 갔을 때 오전에도 그 얼굴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4월 15일은 없었고 4월 17일은 있었어요. 그러면은 4월 15일 날 오후부터 오전에는 없었으니까 오후부터 밤 네. 4월 16일 오전에는 무슨 일이 있었는가? 이때 혹시나 대통령이 시술을 한 건 아니냐? 그 시술 때문에 뭔가 그 엄중한 상황 속에서 손을 놨다고 보면 중단 상황이죠. 그거를 밝히기 위한 거예요. 근데 대통령이 안 밝히다 보니까 주사 아줌마가 들어가고 기출 아줌마 들어가고 무슨 뭐 영양제 주사를 네. 하고 이런 얘기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네. 그 대목을 밝히려고 그러는데 네네. 이것도 결국은
청와대 압수수색이 안 되다 보니까 네네. 그 대목을 밝힐 수 없었던 것은 네. 특검도 굉장히 유감이라 생각을 한 네. 거죠. 아니 요번에 이제 그 전에 검찰이 네. 밝힌 외에 지금 특검이 5가지를 더 밝혔다 하면서 이제 우리 백 변호사께서 잘 설명을 해주셨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 대통령 탄핵과 관련해 가지고 중요한 거는 형사법적으로 처벌받을 위반을 했느냐의 문제 이전에 대통령으로서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없는 정도의 파면 사유가 있느냐 없느냐 이런 문제인데 세월호 같은 경우에 그 휘발성이 굉장히 높은 이슈가 돼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측 변호사들은 여성 대통령에게 10분 들이로 뭘 했는지 보고하라고 하는 게 말이 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미국에서 9.11 사태가 났을 때 당시 부시 대통령이 몇 분 들이로 어떤 위기 관리를 했는지 다 보고를 한 바가 있었고요. 그 증언의 과정에서 김규현 차장인가 나와가지고 이미 그 골든타임이 지난 다음이라 뭘 해도 소용이 없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해서 논란이 됐었고 또 김장수 실장의 경우는 전화 보고가 있었다는데 그거 그러면 자료를 내라 그랬더니 하나도 내지 못한 상황에서 어제 특검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대통령이 비선 성형 진료 시술을 받았는데 2013년에 몇 차례 했고 2014년 5월부터 2016년까지. 근데 세월호가 일어났던 상황은 2014년 4월이지 않았습니까? 근데 5월부터 있었다 뭐 이런 식으로 발표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5가지 내용을 보면은 사실은 대통령의 탄핵 사유라고 하는 거는 내란이라든지 외환을 불러일으킬 그리고 엄청난 뇌물 수수를 받았을 때 이게 탄핵 사유인데 지금 그 내용들을 보면 뭐 이런 거 나오잖아요. 뭐 문체부 인사라든지 또는 하나은행 뭐 무슨 네네. 본부장 뭐 인사 문제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너무나 쪼잔해가지고 사실 대통령으로서의 기본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로 다시 그 대통령 탄핵 문제를 되돌려 놓는 사안이 돼버린 게 아닌가. 그런 면에서 요번 주가 운명의 한 주라 그러는데 참 헌재 재판관들도 머리가 아프겠다 싶은 생각이 제가요. 그러시죠. 그러니까 세월호 문제에 대해서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그러시죠. 이것은요. 결과적으로 보면 304명인가 더더구나 그 대부분의 어린 학생들이 그렇게 되니까 그 정말 가슴 아프고 그것 때문에 국민들이 격분한 거 맞아요. 예? 그래서 아마 대통령이 국민들에 대해서 미운 털이 가장 결정적으로 박힌 게 그것 때문이거든. 근데 이 문제를 가지고 지금 이제 결과론으로 되돌아놓고 당신 10분 단위로 보고를 하라든지 이것은 이 대통령의 그 역할 수행에 있어서 과오, 과실, 대처를 잘못했다. 이건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을 가지고 그러니까 너 물러나라. 그러면 그 기준은요. 무능했다, 과실이다 이런 기준은 그건 주관적일 수 있는 거거든요. 그거 가지고 대통령의 국민 직선의 대통령을 대통령을 그거 가지고 쫓아내는 하나의 중요한 근거로 삼는다. 이거는 무리다. 이런 근데 거 아니에요? 만일에 네네. 지금 그 세월호 당일날 박근혜 대통령 행적이 다 나왔는데 아 이거 정말 부적절하게 대응을 하셨구나라고 문제제기를 한다면 지금 이진국 교수님 말씀이 맞습니다. 근데 우린 모르잖아요. 알려주진 않잖아요. 알려줬잖아요. 그거는 네네. 알려준 게 아니죠.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최소한 제가 말씀드렸던 경호일지나 네. 그 당일날 뭐가 있었는지 정확하게 국민들이 알고 나서 네. 그 다음에 박근혜 대통령이 잘했는지 잘못했는지 네. 판단해야 되는데 알겠습니다. 그 자체를 해주지 않는 거에 대한 네. 불만들이 굉장히 큰 거죠. 중요한 건 지금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이 세월호 당시 행적, 7시간 행적 가지고 하는 건 아니니까요. 지금 다른 여러 가지 사안 가지고 탄핵 심판을 하는 거니까요. 그리고 오늘이 3월 7일이잖아요. 이제 한 달 남짓 있으면요. 세월호 참사 벌써 3주기입니다. 박 대통령 탄핵 심판과는 별도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세월호 행적에 대해서 반드시 뭔가 명쾌한 분석 그리고 명쾌한 수사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얘기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백 변호사님께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네. 특검이 이제 90일간의 대장정 밝히면서 소회를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그동안 여러 가지 뭐 성과도 있다고 뭐 그런 말도 네. 나오는데 그 성과가 있게 한 가장 중요한 증거가 바로 휴대전화였다 이런 말을 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가 항상 이 특검의 수사에 특급 도움이 하면 장시호 씨 얘기를 하고 그렇죠, 네. 안종범수석의 수첩 얘기하고 네. 뭐 정호성 비서관의 전화 얘기를 했었잖아요. 제일 중요한 거 수사의 가장 최고로 중요한 증거는 결국 전화입니다. 그러니까 전화를 다 압수를 하게 되면 네. 이제 통화를 누구랑 하고 이 연결고리가 있잖아요. 그 그러겠죠. 인맥도가 나와요. 아. 그러니까 이
판에 딱 붙여놓고 아하. 이 전화 내역을 쭉 보다 보면 이 사람과 이 사람은 어느 정도의 관계, 이 사람과 이 사람은 어느 정도의 관계, 아하. 대통령과 최순실, 대통령과 안종범 수석, 정호성 비서관 이 알고리즘이 나온단 말이에요. 아하, 그러면 연결고리가 쭉 나오게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연결고리를 토대로 인맥관계 형성을 전체적으로 확인을 하면 네. 그 다음 부수적으로 들어가는 거는 이제 수사에 이제 디테일로 들어가는 굉장히 이제 쉬워지는 거죠. 네. 그래서 사실 특검에서 이 청와대 압수수색에 집착했던 게 네. 여러 가지 다른 이유도 있지만 지금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이 통화를 나눴다는 573차례 통화를 나눴다는 네. 그 지금 차명폰도 현재 실물을 확보하고 있지 않잖아요. 그 실물을 확보해서 디지털 포렌식 작업을 거치다 보면 아. 또 다른 무언가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압수수색을 하려고 했으나 결국 실패한 거고 아하. 그 외에 뭐 정호성 비서관이 뭐 대포폰 굉장히 여러 대 압수가 됐었잖아요. 네. 거기서 나왔던 여러 가지 자료들과 네. 기타 이제 다른 전화에서 나왔던 여러 가지 연결고리로 네. 이 지금 국정농단에 관련된 대체적인 얼개를 형성했다. 네. 그러니까 결국 제일 중요했던 게 전화였다라는 걸 밝힌 겁니다. 요거 하나 읽어드리고 갈게요. 네, 박 네. 교수님께는. 특검 자체도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복 특검보가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휴대전화가 매우 중요한 증거물이 됐다. 단순한 전화기가 아니라 작은 컴퓨터에 해당하다 보니까 상당한 정보가 들어있더라. 이렇게 소회를 밝히고 있습니다. 작은 컴퓨터. 그래서 스마트폰이라고 얘기하는 그런가 거예요. 봅니다. 네. 스마트폰이죠. 네. 그런데 저는 궁금했던 것이 네네. 자, 최순실 씨가 지난해 귀국하기 전에 세계일보 인터뷰할 때는 안 간다 그랬습니다. 아하. 한국에 귀국할 생각이 없다. 네. 그리고 건강도 안 좋다. 네, 뭐 공황장애도 있다 그랬죠. 그렇게 네. 그러는데 네. 갑자기 한국으로 왔어요. 아하. 그러면서 한국에 들어올 때의 일종의 언행이라든지 그 이후에 행복을 야 이거 뒤에서 누군가가 조율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 누가 조율할까? 김기춘 실장일까 등등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그랬었죠. 네. 드디어 전모가 나왔어요. 아. 전모가. 네. 자, 이 내용은 당시에 최순실 씨 요청으로 최순득 씨 알죠? 네. 최순실의 언니자 최순득 씨와 박근혜 대통령이 윤전추 차명폰으로 전화를 해서 최순실의 귀국을 협의한 적이 있다. 네. 라고 하는 얘기를 네. 누가 했느냐? 최순득 씨의 따님 네. 장시호가 네. 얘기를 했어요. 그래? 찾아보니까 거기서 앞서 우리 백 변호사가 말씀하신 것처럼 청와대 관제에서 573차례 네. 통화한 내용이 쫙 나온 거예요. 자, 그러면은 통화한 내용을 보니까 대부분이 다 발신지는 청와대 관저하고 통화를 왔다 갔다 한 것이고 네. 그 내에서 폰도 장시호가 다 기억하고 있어요. 네. 확실한 거잖아요, 이거는. 이거를 누가? 장시호가. 네. 뭐로? 휴대전화로. 거의 작은 컴퓨터에 해당하는 스마트폰으로 나오다 네. 보니까 이거는, 이 증거는 부정할 수가 없잖아요. 네. 결정적인 것은 장시호와 스마트폰의 합작품이었다. 네. 보니까요, 정 의원님, 이 실제로 국정농단의 당사자들도 휴대전화를 만약에 압수당하면 이게 치명적인 증거가 될 줄 알았나 봐요. 안종범 전 수석 집에서 나온 문건을 보니까 이런 게 써 있답니다. 휴대전화 우측 상단 3분의 1 지점을 집중 타격해서 완전히 부수거나 전자레인지에 돌리면 복원 불가능 등의 증거인멸 지침이 들어 있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그때도 굉장히 많이 논란이 됐었는데 그랬었죠. 네. 과연 안종범 수석은 경제 전문가인데 본인이 어디서 인터넷을 찾아본 건지 아니면 누구로부터 조언을 들었는지 그것도 좀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아하. 흥미로운 거는 우병우 전 수석이 나오면서 그 휴대전화를 싹 교체해가지고 아무것도 안 들어있지 않았었습니까? 그리고 법꾸라지라고 하는 김기춘 실장도 마찬가지고. 네. 그러니까는 이 법 전문가들은 휴대전화가 얼마나 중요한 증거가 되는지를 잘 알고 있었고 네. 애초부터 뭐 압수수색 이전부터 이미 싹 없애진 것이고 네. 정호성의 경우에 정호성 전 비서관의 경우에 그 휴대전화 차명전화를 없애야 되는데 부인한테 말하고 본인이 집을 나온 사이에 그걸 없애지 않은 상황에서 압수수색이 들어가면서 그랬죠. 그 증거가 나오면서 네. 얼마나 많은 중요한 정부 문건이 결국 정호성 비서관이라는 중간 연결고리를 통해서 대통령으로부터 최순실에게 넘어갔는지에 대한 결정적 증거가 되기도 그래. 했습니다. 사실 네네. 이 형사 사건에서요. 이제
피의자로 입건할 때 제일 먼저 하는 게 휴대폰 압수수색이에요. 아. 이게 1번입니다. 이게 1번. 그런가요? 특히 요즘에 이제 스마트폰을 많이 쓰면 아하, 네. 동선까지 다 나와요. 아하. 동선도 다 나오고 그러니까 네. 내가 어디를 안 갔습니다 하는데 이 전화는 간 걸 알려주잖아요. 아하, 네. 그러니까 네. 일단 휴대폰을 압수하면 절반의 수사가 된다라는 얘기까지 이제 검사들이 많이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번에 여러 가지 저 휴대폰이 굉장히 큰 증거가 아하, 됐던 거고 네. 말씀하셨던 것처럼 안종범석 집에서 이 문건 나온 건 이거는 정말 저는 좀 조사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네. 안종범석이 전자레인지 휴대폰 돌리면은 휴대폰 복원 안 된다는 거 어떻게 하나요? 어떻게 알았을까요, 진짜? 네. 여기 3분의 1 지점을 때리면 휴대폰 복원이 안 된다는 걸 네. 절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면 이걸 알 수 있는 부류는 딱 두 부류예요. 아하. 범죄자 아니면 네. 그러니까 이런 걸로 자꾸 도망 다녀본 사람 아니면 네네. 또 아하. 아니면 수사를 하는 사람입니다. 아. 그러니까 이렇게 하니까 이게 우리가 복원이 안 되더라는 걸 아는 사람이잖아요. 아, 그러네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법 전문가가 청와대에 누가 있었을까? 아하. 제가 여기서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더 이상 그래서 진전되지 않겠지만. 아마도 이 아하. 부분은 청와대 누군가 다른 분이 네. 이 전체적인 과정을 총괄한 게 아닌가라는 알려주지 의심이 충분히 않았을까? 되는 거죠. 네. 아, 그럴 뿐만 아니라 네네. 자기네들끼리 회의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미르라든지 K스포츠. 그래서 별로 이 부분과 관련해가지고 자기네들이 걸릴 게 없다라는 결론까지 났었다는 보도가 네. 그 당시에 있었었어요. 네. 이 교수님께는 요거 하나 읽어드리고 말씀을 좀 들어볼게요. 어제 공교롭다고 할까요? 특검의 최종 수사 결과 발표가 있던 날 최순실 씨의 공판도 열렸습니다. 그런데 최순실 씨가 세운 광고 업체 혹시 플레이그라운드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대표의 김홍탁 씨가 어제 증언대에 섰는데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차은택의 부탁으로 회사 대표를 맡은 뒤 최순실을 만났다. 차은택 씨가 회장님을 소개한다길래 70대의 풍채 좋은 남성을 생각했는데 중년 여성이 나와서 놀랐다. 굉장히 기가 세서 마치 장관님을 만나는 느낌을 받았다고 하는데 또 있습니다. 보통 최순실이 말한 대로 진행이 했고 이건 안 된다 등 의견을 제시하지는 못했답니다. 이건 전병석 전 이사의 플레이그라운드 이사입니다. 그럼 왜 의견을 제시하지 못했냐 물어봤더니 회장님이고 보고하는 분위기 자체도 그랬다. 다른 사람들도 속된 말로 대들거나 하지 않고 네 하는데 저 역시도 그랬던 분위기 같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최순실이 오너라고 생각해서 토를 못 딴 거 아닌가? 당시에는 그랬다라고 의견을 증언대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장관을 만나는 것 같았답니다. 기가 세서. 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이 가장 잘못한 것 중에 하나가 최순실하고 그 관계를 아무리 40년 동안 관계지만 그걸 계속 유지했던 것도 왜냐하면 옛날에 그 최태민이랑 그 아버지를 생각하면 네. 하지 말았어야죠. 그다음에 만약에 그 박 대통령이 이야기하듯이 그냥 주변에서 아주 그 40년 동안 나를 아주 측근에서 잘 도운 사람이다. 그럼 그 대통령으로서 그러니까 동생들도 옆에 안 두고 네. 그렇게 할 정도로 그렇게 조심을 했다면 이 사람에 대해서도 대통령이 아주 좀 세심하게 살폈어야 돼요. 네. 자신이 살필 기회가 없었다면 다른 사람을 통해서라도 이 사람이 혹시 밖에 나가서 무슨 일을 뭐 어떻게 잘하는지 못하는지 민정수석이라도 그 수석실이라도 이야기해서 이걸 챙겼어야 되는데 그걸 안 했다. 이거는 대통령은 뭐 그래서 대통령이 고의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건 대통령의 네. 엄청스러운 과실이에요. 네. 그 점에서 대통령은 할 말이 없고 네. 그다음에 최순실이라는 사람도 참 넘쳐도 너무 넘쳐지 아무리 대통령하고 그렇게 친하다고 해서 밖에 나가서 대통령의 신뢰를 말이죠. 이런 식으로 갚는다. 밖에 나가서 대통령보다 더 행세하고 이렇게 다니까 요즘 말로 흔히 포스가 뭐 남다르다 이러는데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아니 저도 만약 뒤에서 대통령이 나 봐주면 나도 어디 가서 이 정도 포스는 할 거다. 뭐 변호사가 나한테 꼼짝 못할 수도 이런 짓을 네. 이게 바로 말하자면 네. 정근대적인 정치 행태 네. 이게 지금까지도 남아있었다. 이 점에서 네. 21세기의 대한민국 민주정치가 네. 아직도 이런 수준에 있었다. 이거는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네. 그렇다고 뭐 대통령이 직접 너 나가서 그 짓 해라 하지는 않았겠지만 네. 다만 대통령은 아무리 측근이라도 살필 건 살폈어야죠. 네. 그 점은 분명히 잘못했습니다. 박 교수님께는 요거 하나 읽어드리고 말씀 좀 들어볼까요? 그 특검이 여러 가지 밝혀낸 게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최순실 씨의 차명폰 최다 통화 상대를 또 알아냈답니다. 봤더니 위치를 추적해봤더니 앞서 우리 백 변호사님이 그 알고리즘이 생긴다 그랬잖아요. 휴대전화만 쭉 봐도. 그런데 위치 추적을 해봤더니 딱
청와대 관저였답니다. 관저. 네. 그것도 야밤에 아하. 새벽에도 많이 있었습니다. 아하. 그러면 청와대 관저에 만약 다른 사람이 있었다고 얘기하면 그 누가 있을까? 야밤에? 아하. 관저에? 네. 그 대통령이 직접 있었다는 얘기, 갖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아. 그렇게 추정할 수밖에 없는 대목이죠. 네. 그러니까 이 차명폰은 대통령과 최순실의 일종의 핫라인이에요. 아. 그걸 아마 수시로 교체를 했던 것 같아요. 네. 수시로. 네. 아마 이영선 행정관이 이거를 전담을 하면서 네. 50대 이상을 가지고 다니면서 그때 교체를 하고 아마 박 대통령도 그거를 당연히 차명폰이라고 알고 썼겠죠. 그러면은 네. 특히 최순실 씨가 독일에서 있을 때 네. 박 대통령하고 집중적으로 통화한 내용이 나왔다 그러잖아요. 아. 그 대목이 뭐냐면 결국은 전체적인 총괄은 박 대통령이 최순실과 의견을 조율해가지고 이 사건에 대해서 나름대로 대응책을 수립해 온 겁니다. 네. 그러면은 대통령도 관련돼가지고 방금 저는 이정근 교수님의 설명이 뭐 박 대통령을 좀 위하려고 하는 마음은 이해가 됩니다만은 이건 대통령이 묵인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것이죠. 대한민국이 어느 나라인데 대통령이 노 하는데 측근이 최순실이 아니라 최순실 어머니라고 하더라도 할 수 있습니까? 또 이거 처음이 아니잖아요. 네. 정윤회 문건 나왔잖아요. 네. 다 드러났잖아 그때도. 그때 대통령이 뭐라 했습니까? 찌라시라 그랬어요. 철저하게 최순실을 옹호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순실이 나가서 호거호의 당연히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네. 이 책임은 30%는 최순실 책임이고 네. 70%는 박 대통령이 비호하거나 네. 엄호하거나 또는 동업을 했거나 네. 또는 감싼 거죠. 네. 이 내용을 보니까 그 언론 보도로 나왔던 아마 장시호 씨의 진술이었던 걸로 기억됩니다만 이모 최순실이라는 사람이 잘 때도 휴대전화를 가슴에 품고 잤다. 그런 보도도 기억이 납니다. 백 변호사님께는 이거 하나 여쭤볼까요? 네. 그 최순실 씨의 제2의 태블릿 PC 역시 네. 이것도 장시호 씨의 증언으로 특검이 확보하게 됐는데 이 제2의 태블릿 PC 명의를 보니까 그 최순실 씨가 그 자신이 소유한 건물의 청소 직원 명의로 했다던데 그러면 이거는 이름을 붙이자면 굳이 차명 태블릿 PC입니까? 혹시 이거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제가 보니까 최순실 씨가 첫 번째 태블릿 PC도 그렇고 두 번째 태블릿 PC도 그렇고 최초에 자기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네. 자기 게 아니라고 하는 이유는 이런 것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아. 혹시라도 이 태블릿 PC 안에 있는 내용이 외부로 알려지게 되면 이거는 어마어마하게 큰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걸 본인도 알고 있었던 겁니다. 네. 그러니까 본인 명의로 하는 게 아니라 본인 회사의 청소부 명의로 하고 네. 이 비용은 비서의 통장 계좌로 나가게 하는 아. 거예요. 그러면 본인은 빠져나갈 수 있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네. 그러니까 들어오자마자 첫 번째 태블릿 PC도 난 이거 본 적도 없다. 이거 조작됐다라고 주장을 하고 그게 한동안 이 태블릿 PC는 조작됐다. 뭐 방송국에서 어떻게 했다. 뭐 이런 걸로 그랬었죠. 소문이 흘러나왔잖아요. 네네. 그 와중에 두 번째 태블릿 PC는 이제 장시호 씨가 제출했는데 네. 그 부분을 확인해 보니 말씀하셨던 것처럼 네. 최순실 씨가 갖고 있는 건물의 청소부의 명의에 네. 비서가 이 요금을 냈었다는 것. 네. 그러니까 최순실 씨는 그동안에 계속 차명폰을 쓰고 이렇게 태블릿 PC도 본인이 네. 개통을 직접 하지 않았던 건 네. 본인이 무언가를 엄청나게 잘못하고 있다는 걸 스스로 알고 있었다는 걸 단언적으로 아하. 말씀드릴 수 있는 겁니다. 후속 대책이 너무 엉성해요. 아니 태블릿 PC가 이것이 혹시나 국적을 내가 지금 농단하고 있으니까 이 PC가 들키면 큰일 나는데 아니 이거를 갖다가 다른 사람 이름으로 해놓으면 이거 내 게 아니라고 괜찮아요? 이 좀 중요한 어슬하죠. 청와대 문건이 자신이 소유한 건물의 청소직원 명의로 만약에 태블릿 PC가 됐다 칩시다. 이거는 더 엽기적인 사건이죠. 아. 청와대 문건이 자신이 그 청소 직원 이 태블릿 PC로 묶고 있는 거예요? 아니 그런데 네네네. 있을 수 없는 거니까 뭔가 참 말이 엉성하다. 안 나름대로 되네. 아. 준비는 했지만 참 네. 엉성하다는 생각이 아하, 들어요. 네네. 네, 제가 정 볼 의원님. 때는 그게 상당히 오래 묵은 일들이었다. 그리고 그동안에 걸린 적이 없었기 없었다. 때문에 아. 그런 식으로 관행처럼 이어져 온 것이 아닌가. 그리고 한밤중에 그렇게 통화를 많이 하셨다 그러니까는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일이 기억이 나냐면 대통령께서 한밤중에 국토부 장관에게 전화를 해가지고 그 하남 땅과 관련한 지시를 하신 적이 있어요. 그것과도 연결되는 거 아닌가라는 개인적인 추정과 함께 네. 요번 사건에서 어제 그 박영수 전 특검이죠.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은 요번에 그 청문회를 포함해서 위증한 사람들에 대해서 엄벌에 처하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겠다 해가지고 네. 전부 그 위증한 사람들에 대해서 지금 처벌을 강화하고 있는데요. 네. 지금 대통령께서 그 정윤의 문건 유출과 관련해서도 비선은 없다. 내 주변의 비선 실세는 진돗개 몇 마리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담화에서도 계속 말씀하신 게 지금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지고 있고 그 외에 헌재에 출석을 하시거나 또는 특검에
그 조사를 받지는 않으셨지만은 지금 우리나라의 소위 그 사회 지도층 내지는 정치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이 거짓말이 너무나 가볍게 치부되는 그런 상황인데요. 외국에서는 대통령의 거짓말 때문에 그게 탄핵 사유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번 일을 계기로 해서 이 거짓말과 관련해가지고 굉장히 엄중한 그런 어떤 처벌 체제가 만들어져야 네.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한 말씀만 그러시죠. 할게요. 네네. 뭐냐면 아까 통화가 573번. 네. 근데 이제 우리가 무슨 어떤 사안에 대해서든지 한쪽 일면만 보죠. 다른 면도 봐주는 우리가 좀 그런 저기 뭐랄까 여유랄까 뭐 이런 걸 좀 가지자는 측면에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만약에 이런 일이 있었다면 우리 같으면 그 당사자인 최순실이하고 사이에서 도대체 그 내가 뭘 지시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궁금하지 않겠습니까?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든지 만약에 이건 어떻게 된 거냐 저건 어떻게 된 거냐 그런 식으로 전화를 했을 수도 있고 또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박근혜 대통령이 정말 최순실이한테 무슨 엄청스러운 범죄를 지시를 했다면 못 들어오게 하겠죠. 어떻게 하든 너는 오지 마. 근데 만약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게 그 전화를 받고 최순실이가 왔다 이러면 네. 대통령은 최순실한테 오라 했다는 것 아닙니까? 말하자면 그렇게 되면 대통령으로서는 그런 어떤 범죄를 뭐 저질렀다 스스로는 그건 아니란 얘기지. 결백하다는 생각을 스스로 신뢰를 했을 거고 네. 또 하나는 더 중요한 것은 말이죠. 지금 일어났던 이런 일이 아까 우리 정 의원이 말씀하시지만 무슨 뭐 내란이나 외환의 엄청스러운 죄를 지은 것도 아니고 그렇다면 그런 상황에서 이 임기 1년도 안 나던 대통령을 현직에서 쫓아내야 될 만큼 여기 중대한 그런 확인된 범죄 사실이 있습니까? 바로 그런 점에서 우리가 다른 한 면도 봐야지. 그것을 그냥 한쪽 면으로만 계속 몰아세우면 전부 세상에 범죄인 안 될 사람이 없죠. 이 교수님한테 한쪽 면만 보지 마시고요. 전체 국민을 보시기 바라요. 탄핵을 해야 할 사유가 넘치고 넘칩니다. 그중에 한두 개를 얘기하고 그러는 건데 봐보세요. 대통령이 최순실하고 차명폰으로 6개월 동안에 573회나 통화를 한다는 얘기가 정상적인 국정수행이라고 보십니까? 사인하고? 대통령이 전체 통화 중에 이야기해야죠. 그럼 박 박사는 어디 통화 안 합니까? 안 하고 삽니까? 아니요. 대통령이요. 아니, 만약에 내가 내 집에 만약에 대통령이 말하듯이 집사가 있었다. 그럼 집사하고 날마다 통화 안 하겠어요? 대통령이 청와대 집사가 누구죠? 대통령이 가족이 있습니까? 누가 있습니까? 말하자면. 그러니까 내 말은 그걸 570 몇 번을 가지고 그 사람, 이게 바로 범법행위라든지 이런 식으로 몰아붙이는 것이 그게 바로 일반 한쪽 면만 보니까 다른 면에서 봐서도 이해해 줄 부분이 있으면 이해해 주는 것이 이해해 줄 부분이 없기 때문에 못 봐주는 아니, 거예요. 573번을 왜 이해를 못 해주는 제가 거예요? 그 573번 1000번 통화할 수 있습니다. 근데 왜 차명폰으로 알아요? 첫 번째. 그 당당한 통화 내용이면 그냥 업무폰으로 하면 됩니다. 근데 굳이 차명폰을 사용했다라는 건 숨길 게 있어서 하는 거예요. 그거는 소위 말하는 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거의 첫 번째 철칙입니다. 차명폰이나 대포폰을 만드는 것. 이게 내가 근데 두 번째는요. 내가 대통령 변호인 자꾸 되는 거 나는 수임료도 안 받았는데 어쨌든 그건 바꾸고 말해서 공식적인 업무 전화는 업무 전화를 가지고 가정사를 이야기하겠습니까? 아니 오늘 주방에 무슨 샌드위치를 놔뒀는데 어쩌고 이런 전화를 하겠습니까? 그건 또 그런 측면에서 말할 때는 사사로운 일이니까 업무 전화를 안 썼을 수도 있다. 이렇게 또 우리가 볼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런 사사로운 일들은 원래 이제 부속 비서관이 해야 되는 거고 최순실 씨가 하면 안 되죠. 그리고 최순실 씨와의 관계가 문제가 없었다면 이미 공표를 했었어야 되고 그리고 아까 마지막으로 이제 교수님께서 그 얘기하셨잖아요. 박근혜 총리 직접 들어오라고 했을 정도면 최순실과의 관계 결백하기 때문에 들어오라고 한 게 아니냐. 근데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청와대 내 회의에서 증거인멸 지시했던 내용도 있었고요. 그 사이에 그동안에 정경련의 이승철 부회장부터 모든 사람들이 초반에 검찰 조사반에서 다 부인했죠. 이거는 충분히 감출 수 있다고 생각했으니까 들어오라고 한 거죠. 이거를 범죄 사실이 없었으니까 들어오라고 했다라는 건 어찌 보면 너무 순수하게 박근혜 대통령을 바라보는 생각이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유가 되는지 안 되는지는 조금 별개의 논의라고 할지라도 이런 부분을 이해해 줄 수 있다 수준으로 넘어가기는 좀 쉽지 않았던 것 같다. 근데 제가 볼 때는요, 박근혜 대통령이 그렇게 정교하게 생각을 모든 걸 했을 그게 개연성은 아니, 별로 그러니까 없다. 이런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린 거는 정말 내란이나 외환과 같이 정말 국가를 흔드는 중범죄를 대통령이 저질렀으면은 말하기도 쉽겠는데 아니 대통령이 국사가 그렇게 바쁘신 분이 그 최순실 딸의 대출을 도와준 은행원 승진 내지는 최순실 딸 무슨 친구의 아버지 회사
뭐 또 최순실과 관련된 성형외과 의사의 무슨 진출. 아니 국사가 얼마나 많고 정말 우리 대한민국이 구멍가게도 아닌데 그걸 하시면서 500몇 회 차명폰으로 그 전화를 하시면서 그랬다 그러니까 참 이게 난감하기 짝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무슨 지금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심지어는 최순실 사업과 관련해서 대사 임명 뭐 이래가지고 얘기가 지금 막 확대 재생산이 되니까 거기다 또 세월호, 미용 시술 이러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국민 감정의 휘발성이 더 먼저 불타 올랐었죠. 그러고 나서 이성적으로 생각해 보니까 아니 대통령이 그 국민의 51.6%로 당선이 되신 분이 중요한 국사를 하시지 않고 이거 지금 뭐 하고 계셨던 거야라는 그런 깝깝한 마음에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시청자 여러분들이 제가 어디 갔다 온 줄 아실까봐 제가 좀 말을 좀 해야겠어요. 아유, 제가 네 분의 얘기를 듣다 보니까 시간 간 줄 몰랐습니다. 이번에도 통화 얘기 하나 해볼게요. 백 변호사님께 질문 드려볼까요? 그 청와대 행정관 중에 허현준 청와대 국민소통비서관실의 행정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친박단체 대표와 90여 차례 연락을 한 정황도 특검이 밝혀내는데 이게 어떠한 의미를 갖습니까? 사실 이걸 뭐 제가 단적으로 딱 말씀드리기 좀 그렇지만 이게 무언가 청와대에서 지금 친박단체 집회를 독려했다 네. 정도로는 어느 정도 특검이 확인한 것 같습니다. 이게 작년 1월부터 올해 1월까지 이 허현준 국민소통비서관실에 있는 행정관이 주욱순 엄마부대 대표하고 90여 차례 정도 통화를 했다라는 건데 아하. 통화가 많이 됐던 시점을 보면요. 네네. 뭐 작년 3월, 4월이면 이제 총선하고 관련된 그러네요. 거겠죠. 그 시점에 통화가 좀 많이 있었고 어허. 그 이후에 11월 초에 이제 본격적으로 특별수사본부에서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집중적으로 통화가 이루어졌습니다. 네네. 그리고 뭐 총동원령이 내려지고 막 이랬었잖아요. 아, 총동원령 11월 내려지고- 19일쯤인가요? 그때 네, 얘기했죠. 그럴 네네. 때도 아. 통화가 또 굉장히 많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뭐 이 통화 내역만 가지고 실제적으로 이 둘이 무슨 얘기를 했을지는 알 수 없지만 네. 이 전체적인 과정을 봤을 때 네. 청와대에서 이 친박 단체 관련해서 전화를 해서 무언가 이런 집회나 이런 걸 독려한 게 아니냐. 네. 그러니까 이게 뭐 소위 말하는 요즘 관제데모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네네. 그걸 독려한 게 아니냐 정도의 얘기로 지금 밝혀낸 그런 상황입니다. 박 교수님께 관련해서 여쭤볼까요? 한국일보 기사를 좀 참조했는데 청와대 행정관이요. 이 친박단체 대표 언제 통화했는가를 쭉 봤더니 지난해 11월 1일 날 통화를 했는데 그때가 바로 여러분 기억하시겠습니다마는 최순실 검찰 소환 및 체포 이튿날입니다. 그리고 11월 14일 날에도 통화가 이뤄집니다. 박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대면 조사 요청 다음 날입니다. 11월 18일 날 특검법 국회 본회의 통과 다음 날입니다. 이렇게 주요 국면마다 통화가 있던 사실에 특검은 주목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지시해서 뒷돈으로 청와대나 또는 아마 대기업 쪽에서 돈을 받게 하고 대한민국 정부에 반대하는 쪽에서 맞불 집회를 펴도록 아마 청와대에서 지시했다라고 하는 의혹 아니겠습니까? 지금 화면에 보십시오. 저 얼굴 한번 보십시오. 저렇게 했는데 자 정치가요. 가장 나쁜 정치는 뭐냐면 국민들끼리 싸우게 만드는 정치입니다. 아, 그거는 용납할 수 없습니다. 국민들끼리 싸우게 하는 겁니다. 그것도 이념이나 이런 걸 가지고. 더 나쁜 정치는 뭘까요? 국민들끼리 싸우게 하면서도 특정 권력의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서 네, 국민들을 싸우게 만드는 겁니다. 딱 지금 모습이 이런 모습이에요. 네, 아마 이것은 이번 정부에서는 그건 아마 캐치가 못할 것 같고 다음 새 정부가 들었으면은 청와대와 일부 시민사회단체와 어떤 커넥션이 있었는지 네. 여기에 정경련이라든지 대기업은 어떤 역할을 했는지 네. 여기에 국가정보원은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샅샅이 밝혀야 됩니다. 네. 다시는 우리 역사에 네. 이런 어떤 어두웠던 시대가 없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네. 아마 이번 정부에서는 어렵겠죠. 네. 다음 정부에서는 이것만큼은 특별법을 통해서라도 네. 밝혀야 될 것이고 네. 여기서 나왔던 발언들 네. 백색 테러를 능가하는 발언들이 막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것도 넘어가면 안 됩니다. 이 부분은 네. 지금 철저하게 아마 검찰 수사라든지 경찰 수사에 들어간 것도 있고 네. 또 경찰도 좌시하지 않겠다고 얘기를 했을 만큼 조금 더 한번 지켜보겠습니다만은 다음 정부에서는 밝힐 수밖에 없는 대목입니다. 이게 제가 한 그러시죠. 말씀 네네. 드릴게요. 박 교수님 말씀에 저 전적으로 동감하는 게
정치가 국민을 분열시키고 국민을 갈라가지고 국민끼리 싸우게 하는 이 정치는 정말로 나쁜 정치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 주의하실 필요가 있을 게 뭐냐면 박 교수님이 뒷돈 이거 뭐 아마 저기 나오는 이야기라고 이제 전하는 게 그런데 그렇게 되면 그 태극기 집회 나온 사람들이 또 누구예요? 뭐 하태경 의원을 지금 말이죠. 뭐 뒷돈 냈다 해서 지금 막 집단 고소하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뒷돈 이야기는 그 집회 만약에 촛불 집회 나온 사람이 뒷돈 받고 뭐 나왔으랴 이러면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모욕적이거든. 그래서 우리가 여하튼 이 자리에서 뒷돈 이런 식의 이야기는 안 하는 게 좋겠고 또 하나는 뭐냐면 거기 태극기 나오는 사람들이 어떤 뒷돈 받고 나와서 무슨 강제 동원 된 것 같은 인상을 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국민이 어떤 편에 서서 촛불 집회 쪽에서 나와서 하든 아니면 이쪽에 태극기 집회 나와서 하든 그건 우리가 국민을 그럼 어린애 취급하면 안 되거든요. 그 사람들의 어떤 의지를 가지고 그 사람들 생각을 가지고 그 사람들의 가치 이걸 가지고 나와서 했을 것이라고 우리 믿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문제는 만약에 제가 아까 이야기했지만 뭐 청와대 내에서 누구 현준 행정관 이런 사람이 말이죠. 물론 알아보기 위해서 전화를 했을 수는 있지만은 그런 식으로 청와대는 지금요. 국민들이 조금이라도 지금 국민들한테 사실 제가 볼 때는 이번 탄핵까지는 온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대통령이 국민한테 밉보였다는 거예요. 한두 사람한테 밉보인 게 아니라 광범위하게 국민한테 밉보인 그걸 생각하더라도 청와대에서 아무리 대통령을 돕겠다 하더라도 청와대 관계자들은 정말 네. 지금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될 상황에서 또 이런 무슨 뒤에 흔적을 남겼다. 네. 이건 참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짧게 하신다는 조건으로 30초만 드리겠습니다. 몇 가지 바로 잡아야 되는 그렇게요. 네, 30초만 드리겠습니다. 네, 하시죠. 태극기 집회가 돈 받았다고 얘기한 적 없습니다. 그렇게 가시면 안 돼요. 일부 지방단체 또는 극우단체가 전경련을 통해서 돈이 간 거 확인했잖아요. 그리고 또 청와대에서 또 관련돼 있는 돈이 재벌들 박근혜 대통령도 그 얘기했던 증언이 나왔습니다. 그런 관련된 상황을 좀 얘기를 한 거예요. 그렇게 태극기 집회를 갖다가 얘기한 적 없습니다. 제가 논의의 균형을 해서 저도 그러시죠. 짧게, 네, 네. 짧게 말씀드릴게요. 지금 태극기 집회든 촛불 집회든 나가서 보면은요, 뭐 엄청난 차량 동원, 또 무대 시설, 거기다가 또 촛불의 경우는 그 단두대 형상, 또 태극기 시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게 분명히 돈이 들긴 들었을 텐데, 그게 어디서 나온 돈인지는 모르겠어요. 외국의 사례와 비교할 때 자발적인 시위라기보다는 매우 조직화된 시위고 기네스북에 올라갈 감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양쪽 다 어찌됐든 그런 재정적인 소요가 있다면 그런 것까지도 투명하게 밝혀가면서 한다면 이런 부작용은 없을 것이다. 이런 관제 시위의 의혹도 없을 것이다. 이런 차원에서 지금 자발적으로 그냥 단순히 촛불 들고 태극기 들고 하는 게 아니라 대형 무대가 또 설치가 되는데 그 돈 굉장히 많이 들거든요. 그 돈이 어디서 나오는지 양쪽 모두 저는 솔직히 궁금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것도 좀 투명하게 하는 그런 네. 어떤 시스템을 만드는 계기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은 말씀 진짜 해주셨고요. 분위기 바꿔보겠습니다. 대통령 측의 입장도 들어봐야죠. 어제 박영수 특검이 최종 수사 결과 발표했으니까 그것에 대한 대통령 측 대리인단의 입장도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백 변호사님, 일단 한마디로 이 대통령 측에서는 특검이 정치 특검이었다 이렇게 지금 입장을 밝히고 있네요. 아주 간단하게 한 줄로 요약하면 정치 특검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없는 사실을 만들어냈다. 한 특정한 정치 세력의 사주를 받아 이런 표현을 쓰는데요. 네. 이게 아주 좀 바로잡아야 되는 게 이게 지금 야당 추천 특검이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편향돼 있다라는 주장을 계속 일관되게 하는데 네. 그 당시에 여야 합의로 결정된 특검법입니다. 그리고 이것에 관련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박영수 특검을 스스로 직접 임명을 하셨어요. 네. 그리고 나서 지금 수사 결과가 불리하니까 네. 이건 정치 특검이고 편향됐고 뭐 다 잘 맞춰서 짜집기해서 잘 조작된 수사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 네. 우리나라 법치주의 근간을 흔드는 얘기입니다. 네. 최소한 수사 결과는 겸허히 받아들이겠으나 네. 우리가 앞으로 뭐 법정에 가서는 네. 박근혜 대통령의 혐의가 없다라는 걸 최대한 적극적으로 밝혀나가겠다, 소명하겠습니다. 이게 어찌 보면 변호사, 네. 그다음에 검사, 그러니까 법조인들이 해야 될 얘기인데 네. 요즘에 나오는 거 보면 헌법재판소에 관련된 얘기도 정치적으로 몰고 가고 네. 특검이 수사한 것도 정치적으로 몰고 가고 네. 지금 특검에 수사한 거에 관련해서 지금 유영하 변호사가 나오고 있는데 유영하 변호사가 지금 자꾸 정치 세력의 사주를 받아 대행한 수사라는 표현을 많이 쓰시는데요. 그러면
지금 특검을 통해서 나와 있는 여러 가지 관련된 내용들을 어떻게 반박할지를 생각을 하셔야지 네. 뭔가 박근혜 대통령의 뇌물죄가 갑자기 인정되는 것 같으니까 야 이거 우리 한 푼도 안 받는데 무슨 뇌물죄냐 뭐 네. 이런 방식으로 지금 얘기를 하는 건 네. 이거는 정치인이 할 말이죠. 변호인이 할 얘기는 절대 아니라 생각이 듭니다. 저는 네. 사실 이런 지금 최근에 나오는 여러 워딩은 네. 이제는 좀 그만 나와야 되지 않을까. 법 앞에 승복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그러니까 네. 수사 자체가 내가 생각하는 거 다르다면 법정에서 앞으로 밝히면 되는 거예요. 네. 이걸 수사 자체를 이렇게 폄하하는 것은 네.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제 유영하 변호사, 박 대통령 변호인입니다. 유영하 변호사가 특검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짚었는데 일단 위헌성, 그리고 정치적 중립 위배, 무리한 수사, 사실관계 조작, 피의 사실 공표, 인권 유린, 무리한 법리 구성 등등등 조목조목 이유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주장은 며칠 전에 지난 3일날 있었던 이경재 변호사, 최순실 씨의 변호인이죠. 이경재 변호사의 주장과도 맥이 닿아 있는데 잠깐 들어보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검 자체가 위헌 법률에 의한 검찰 기구여서 그 태생상 불가피한 결과였다는 판단에 이르게 됐습니다. 특검의 운영 과정에서 인권 침해 문제가 야기되었고 법리 문제, 네, 일종의 여론전이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만, 자, 이런 가운데 여러분 지금 헌재 재판관들이 24시간 경찰에 밀착 경호받는다는 사실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박영수 특검도 상당한 위협을 받아왔었죠. 관련해서 지금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이런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고발을 당한 단체가 있는데 자유청년연합의 장기정 대표, 그리고 엄마부대, 앞서 얘기 나왔습니다만 엄마부대 주옥순 대표가 지금 고발을 당했는데, 일단 장기정 대표와 주옥순 대표가 했던 발언 좀 들어보시고 네, 얘기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속보를 봤어요. 박영수 특검 사무실을 몰래 이전한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불법적으로 취합한 이런 정보나 불법적으로 취합한 무슨 많은 서류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를 몰래 파기하고 다른 사무실로 가는 게 아닌가. 또 하나, 특검이 해체되는 날 난 다시 이곳에 와서 박영수 모가지를 틀어잡고 깜빵에 넣는다 그랬어요. 혹시 그게 무서워서 몰래 도망가는 거 아닐까요? 더불어민주당에서 배지 약속 받고 이런 짓 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사람 가만히 둬야겠습니까? 박영수는 미쳤기 때문에 저는 정신병원에 입원시키겠습니다. 이 사람은요, 갈 데가 두 군데입니다. 깜빵하고 정신병원입니다. 그래, 자유청년연합의 장기정 대표의 발언을 조금 전 들어보셨고요. 엄마부대 주옥순 대표는 바로 저 말을 했습니다. 대한민국을 바로 지키려고 박영수 특검의 목을 날리려고 온 거 아닙니까? 우리의 목적은 박영수를 때려잡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일단 이거는 박 교수님께 한번 여쭤볼까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저런 발언은 그냥 할 수 있는 발언으로 그냥 봐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세요? 이런 발언 제일 좋은 거는 말이 막았지 않으면 말을 섞지 않는 겁니다. 예, 그게 정답입니다. 그럴까요? 예, 네네. 논평할 일고의 가치가 없고 아하.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네. 하늘에 같은 국민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부끄럽습니다. 아하. 이제 그래서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도 오늘 박 교수에서 상당히 공감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근데 네. 이제 우리가 이것도 또 같이 보자 이 말이에요. 뭐냐면 또 이 촛불 집회는 아주 순조롭게 잘 됐는데 이제 태극기 집회 또 그쪽 말하자면 우익 측 사람들만 또 저렇게 격하게 하느냐. 그건 이제 이 카메라를 어디 들이대느냐, 마이크를 어디 들이대느냐에 따라 달렸거든요. 그 사실 보면요. 요즘 우리 서울의 그 광화문하고 시청 일대가 정말 으스스합니다. 왜냐하면요. 한쪽에서는 보니까 박근혜 대통령, 목 잘린 박근혜 대통령을 이거 매달고 다니는가 하면 단두대를 갖고 다니잖아요. 대통령 죽이자는 얘기 아니에요. 그 다음에, 그건 물론 상징성이에요. 그 다음에 또 뭐냐면 대통령 나체 사진 해가지고 국회의사당까지 그런
놓는가 하면 말이죠. 거기다 또 무슨 뭐 이상한 그런 그림까지도 해가지고 모욕을 준다든가. 네. 촛불 집회 안에 가면 정치성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석기 석방이라든지 사회주의가 답이라든지 그 양쪽에서 다 나오는 게 이렇게 격하고 그 아까 박 교수 말씀하셨지만 정말 국민을 갈라놓는 이런 정치가 지금 네. 결과적으로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양측에서 이것을 주도하는 측에서는 네. 이것에 대해서 정말 좀 특히 이쪽에는 보니까 대선 출마 주자들도 나오시잖아요. 나와서 맨 앞장에서 맨 앞줄에 서가지고 저 촛불 들고 하시면 네. 이분들이 왜 이것을 좀 자제시키는 그런 노력을 하지 않느냐 이 말이죠. 네. 그런 면에서는 정말 답답합니다. 앞으로 가능하면 촛불 집회나 태극기 집회 정치인들은 안 나가는 게 좋겠고 나가면 적어도 이런 면에서는 네. 국민을 이 갈라진 국민을 도로 다시 탄핵 결정이 어떻게 나든 그 이후에 네. 이런 갈등을 스스로 봉합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설득해 나가야지 네. 자꾸 이렇게 국민을 갈라놓는 식으로 네. 이렇게 나가는 건 참 국가적으로 불행한 일이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예민한 얘기 하나 말씀을 그러시죠.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저게 지금 카메라가 태극기 집회만 이제 있었던 건 아니냐. 촛불 집회에도 들이대야 됩니다. 그래서 저런 공공연한 장소에서 저런 협박이라든지 모욕과 관련한 저런 상황이 개진된다면 네. 저거는 공권력에 의해서 네. 그 대한민국의 어떤 법이 살아있다라는 것을 네. 보여주는 게 성숙한 사회예요. 제가 과거에 우리 탈북민들을 위한 그 재단의 이사장으로서 역할을 할 때요. 네. 제가 이거 직접 들은 얘기고 녹음이 돼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요. 저보고 물어보더라고요. 당신은 민주주의가 뭔지 아느냐? 그래서 민주주의가 뭡니까? 그랬더니 내가 남한 사회에 와서 보니까 민주주의는 논쟁이더라. 그리고 논쟁을 해갖고 말이 안 되면 그다음에 가스통을 집어 던지는 것이더라. 그다음에 가스통으로도 안 되면 당신네 국회에서 최루탄도 던지는 게 아니냐. 이게 무슨 의미인 줄 아십니까? 우리나라에 다문화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같이 화합해서 민주주의를 같이 실천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네. 대한민국 국민들 스스로가 저런 걸 보여줌으로써 네. 이 사회가 어느 방향으로 갈지에 대해서 네.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공권력이 뭡니까? 공권력이. 경찰이 왜 있습니까? 네. 이게 말로만 하는 협박에서 끝인다 해가지고 섞지 않는 걸로 끝나고 그렇게 해서 깨끗한 사회가 된다면 섞지 않으면 되겠지만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 결국 가장 선진화된 나라일수록 공권력이 강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네. 그런 어떤 그 계기도 이번에 만들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 의원님 말씀대로 어제 서울경찰청장이 기자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야구방망이가 등장했잖아요. 그것뿐만 아니라 횃불 행진에 대해서도 경찰이 내사에 착수했다. 지금 보세요. 위험한 물건을 들고 온 것에 대해서 내사를 진행 중이다. 말로 위협하는 경우 실현 가능성과 구체성을 검토해서 수사 가능 여부를 판단하겠다. 저희가 흉측해서 보여드리지 않지만은 혈서도 등장하고 도끼도 등장하고 저희가 화면을 뿌옇게 처리한다고는 했습니다만 좀 흉측하죠. 보기에도 형태가 보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격한 구호들도 난무를 했습니다. 태극기 집회만 그랬다는 건 아닙니다. 촛불 집회에서도 격한 구호들이 나온 것으로 언론 보도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거 하나만 짚어보고 조금 다른 얘기 해볼게요. 박영수 특검 자택 앞에서도 이 시위가 있었잖아요. 네. 백 변호사님. 그런데 박영수 특검 집 앞에서 자기 얼굴을 태우고 야구 방망이 아까 보신 것처럼요. 이렇게 시위를 하니까 그 모습을 보고 박영수 특검 부인이 병원 신세까지 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박영수 특검이 법원에다가 저 집회를 금지시켜 주세요라고 가처분 신청을 냈는데 여기에 친박단체가 표현의 자유라고 표현의 자유 침해라고 맞받아 쳤다면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사실 친박 단체들이 지금 박영수 특검 집 앞에서 저렇게 시위를 하는 건 당연히 부적절하죠. 부적절하다는 건 아마 모든 분들이 공감을 할 겁니다. 근데 과연 저게 집회 시위에 관한 법률에 보호받는 영역 안에 있는 건지 네. 표현의 자유 영역 바깥에 있는 것에 대해서는 법원에서도 판단을 해야 돼요. 그 집회와 표현의 자유는 어쨌건 헌법상 보호되는 권리이기 때문에. 네. 근데 이제 이게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아까 이제 경찰에 내사하고 있다는 부분이 있잖아요. 야구방망이를 가지고 막 휘두른다라거나 박영수
특검을 막 화형하는 그 무슨 한다라고 하는 게 실질적인 위해를 갈 위험성이 있는지 이제 그 형사처벌 부분은 변론으로 하고라도 이 가처분은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아, 그런가요? 저쪽에서 표현의 자유를 주장한다고 하더라도 네. 왜냐하면 박영수 특검도 특검이고 그 주변에 사는 사람들의 사실상의 평온도 해야 하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박영수 특검이 정말 이렇게 아무도 안 사는데 혼자 이렇게 딱 살고 그 주변에서 이걸 한다면 모르겠지만 요즘에 다 공동주택이고 아파트고 그러네요. 어디선가 집회를 하면 굉장히 많은 다중들이 손해를 보는 상황이 된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가처분이 받아질 가능성이 많은데 네. 친박단체에서도 표현의 자유를 주장을 할 때는 최소한 지금 저기 보이네요. 야구방망이, 그다음에 누군가를 태우는 화형식 이런 부분은 다 내려놓고 네. 구호와 그다음에 박영수 특검이 뭘 잘못했지에 대한 그런 정도의 평가를 얘기해야 되는 것이지 네. 저렇게 누군가를 위협하는 듯한 모습 그리고 네. 주변에 가기도 무섭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네. 그런 모습을 지향하면서 표현의 자유를 주장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아니 그 표현의 자유와 관련해서 네. 하버드 대학의 교수가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당신이 손발을 흔들어댈 자유는 얼마든지 있다. 설사 박영수 특검이 주위에 아무도 안 살고 혼자 산다 하더라도 그 손발을 흔들어야 될 자유는 박영수 특검 코앞에서 멈춰야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 코를 건드리면 이거는 표현의 자유 이전에 상대방의 권리를 침해하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현의 자유에 네. 대해서 우리가 잘 모르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네. 생각까지 듭니다. 그 정치적으로 위험한 일이 뭐냐 하면요. 네네. 이제 독해하고 이거는 지금까지는 상징적으로 그렇게 한다 칩시다. 그런데 옛날에 우리 해방 어간의 이 경우를 보더라도요. 이것이 정말 대한민국에서는 아직도 저렇게 본격적으로 무슨 뭐 물리적 충돌을 한 일은 거의 없었거든요. 그래서 세계가 우리 주목하는 것도 네. 역시 한국은 좀 다르구나 이런데 네. 만약에 자꾸 저런 식으로 부추기게 되면 언젠가는 정말 죽창을 들거나 무슨 도끼를 들고 이 거리에서 서로 충돌할 경우도 네. 생각하면 끔찍하잖아요. 그래서 이 어느 쪽 집회든지 집회를 주도하는 사람들은 네. 제발 그런 건 자제하세요. 왜냐하면 그걸 드는 순간에 그 사람은 이미 설득력이라든지 네. 이 공감을 얻는 그런 네. 게 완전히 깨지고 마니까 이 신뢰 수준이 깨지니까요. 네. 신뢰 구조 자체가 깨지는 네.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정말 좀 조심하고 또 조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예. 박 교수님께 요거 하나 읽어드리고 말씀 들어볼게요. 앞서 발언을 보여드렸던 자유청년연합의 장기정 대표가 인터넷 방송에서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의 아파트, 집 자택 주소와 자주 가는 미용실, 슈퍼마켓 등을 언급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어제 김정훈 서울지방경찰청장이 기자간담회에서 이정미 재판관 주소 공개가 된 것에 대해서 처벌이 가능하느냐 물어봤더니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어서 내사하는 단계로 조사 후 정식 입건 등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있고 하나만 더 읽어드릴게요. 죄송합니다. 정광용 박사모 회장이 3월 1일 날 태극기 집회 때 비폭력을 얘기하면서 이런 발언을 했는데 혹시 그 발언을 좀 볼 수 있습니까? 정광용 박사모 회장의 그 발언 좀 보여드리고 박 교수님의 얘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가능한 한 무장 비폭력을 여러분께 요구하겠지만 만약에 폭력을 써야 할 때는 제가 제일 앞에 서서 먼저 피를 흘리겠습니다. 그것이 오늘의 정신입니다. 그것이 3.1절의 정신 아닙니까? 네, 박 교수님 두 가지 내용이 뭐 있습니다만 같이 엮어서 좀 얘기를 해주시죠. 네.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아마 해방 정국 때 네. 우리 사회 친일파를 척결하자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쏟아져 나올 때 그거를 막으려고 하는 쪽과 밀어붙이려고 하는 쪽의 충돌 과정은 아마 저 정도로 살벌했을 거예요. 그때도 죽창이 나왔습니다. 지금도 보니까 무슨 뭐 화면에 죽창도 나오더라고요. 자, 저분 같은 얘기는 지금 정광용 회장 같은 경우에는 제일 앞서 피를 흘리겠다. 이게 무슨 얘기죠? 제일 먼저 피를 흘리겠다. 마치 자기가 무슨 순국 선열의 정신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3.1절 정신이라고 그래요. 3.1절 정신이 어떤지를 제대로 알고는 하는 얘기인지는 모르겠으나 이거는 적어도 박 대통령을 지지하는 단체의 회장이라고 얘기하면은 여기 나와서 폭력을 얘기하고 피를 흐른다고 얘기하고 3.1절을 얘기하는 것 자체부터가 얼마나 설득력이 있을까요? 결국은 이런 것들은 뭐냐면은 이번에 헌재의 결정에 대해서 승복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지지자들을 향한 일종의 저는
어떤 선동적인 발언이라고 봅니다. 네. 뭐 적절치 않을 뿐만 아니라 보기에도 민망할 정도로 부끄러운 발언입니다. 네. 이 교수님께는 이거 하나 읽어드리고 좀 네. 말씀을 들어볼게요. 지금 들리는 얘기로는요, 오늘 오후쯤에, 아직 확인된 건 아닙니다만, 들리는 얘기로는 오늘 오후쯤에 헌법재판소가 재판관 평의를 열어서 아마 선고일을 확정할 것 같다는 얘기가 지금 들려오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확인은 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지금 오늘 아마 긴박하게 돌아갈 것 같습니다. 탄핵 심판 선고가 임박하면서 지금 우리 사회의 모습도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이 교수님 읽어드릴게요. 오늘 한 조간신문이 보도를 한 내용입니다만, 참 이런 풍경도 지금 탄핵 심판 국면에 나오나 봐요. 밥을 먹다가 남매끼리 멱살잡이하고 탄핵 심판 아마 입장이 갈리나 봅니다. 집회 참가를 놓고도 부녀 또 모자 간의 언쟁도 있고, 탄핵을 반대하면 수구 꼴통으로 매도를 당하고, 또 꼰대 취급당할까봐 또 찍힐까봐 직장에서는 상사와 부하 직원 간에 입조심하는 그런 풍경까지도 지금 연출되고 있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탄핵 심판 선고 이후에 대한민국이 더 걱정돼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뭐 아까 박 교수가 지적을 적절히 잘 하셨는데, 이 정말 지금 국민을 아주 갈갈이 찢어놓는 이런 정치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게 국민이 잘못해서 이렇습니까? 그 종전까지만 해도 우리가 이번 탄핵 국면 이전까지만 해도 그냥 서로 간에 이야기할 때 완전히 다른 의견을 가지고 이야기하더라도 서로가 이해를 하고, 네 생각은 그렇고 내 생각은 이렇다고 의논이 가능했는데, 지금 의사 표현 자체가 안 되는 이런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근데 만약에 이번 탄핵에서 어떤 쪽으로 결정이 나든 그게 불복하는 측에서 불복하지 말라 한다고 불복 안 하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물론 불복 안 한다고 해서 뭐 탄핵 결정된 걸 어떻게 할 수는 없겠지만, 지금 걱정하시는 대로 우리 사회가 양분돼 버리는 이런 상황이 될 거란 말이에요. 서로가 말하자면 어떤 수용력이랄까, 상대방에 대한 존중심이라든가, 이건 없어지고 네. 거리에서 정면으로 맞서게 되는 이런 네. 상황이 오지 않을까. 가정대로 그렇게 되고, 세대 간에 네. 또 지역 간에, 네. 거기다가 이제는 이념 진영 간에 이런 식으로 엄청스러운 갈등이 생기면, 네. 이거 누가 책임져 줄 겁니까? 이건 사실은 정치권에서 만들어 놓은 일 아닙니까? 그래 놓고 정치가 걸핏하면 정치인들은 뭐 민족과 결의, 국가와 국민, 뭐 이렇게 맨날 하면서 말 한 천마디마다 국민 여러분 이러면서 국민을 어느 날 이 지경에 빠뜨려 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문제를 봉합하는 것도 결국은 정치 지도자들의 책임입니다. 각 정당이 네. 이번 헌재 결정이 나오고 난 이후는 각 정당이 앞장서서 네. 국민 봉합에 이 국민적 캠페인을 벌이든 네. 이렇게 좀 해줘야 될 책임이 있다. 이 점을 저는 좀 말씀드리고 저도 거기다 싶습니다. 조금만 덧붙이면요. 그러시죠. 네네. 지금 아마 오늘 탄핵 심판 선고일이 결정이 되면 그 전날 전후로 해서 아마 집회가 또 굉장히 많이 열릴 거예요. 최소한 거기에는 정치인들이 나가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하는 자세로 정치인들이 한 발 물러나서 오히려 이 양쪽에 이제 집회에 나가서 그런 부분을 독려할 게 아니라 우리 어떤 결과가 나와도 승복하고 또 다른 대한민국으로 가야 된다라는 메시지를 줘야지. 뭐 요즘에 태극기 집회도 마찬가지고, 뭐 촛불 집회는 요즘에 정치인들이 가선 있지만 뭐 가서 막 연단 올라와서 뭐 이렇게 그런 건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태극기 집회 나가서 지금 발언하시는 분들의 요체가 사실 저희가 듣기도 너무 힘들 정도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근간이 법치주의다라는 사실 정도는, 그러니까 그걸 제일 먼저 확실하게 지키고 수호해야 될 분들이 지금 국회의원들 아닙니까? 법을 만드시는 분들이니까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좀 지켜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드네요. 우리가 화면을 볼 때는 이제 한쪽에는 태극기가 있고 한쪽에는 이제 촛불이 있고 같이 나름대로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보여줍니다만은, 저는 지금 대한민국이 양분됐다고 보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양분돼 있습니까? 거의 지금 국민들은 다수가 탄핵에 찬성하는 여론이 압도적입니다. 일부 단체들이 일부 지역에서 박 대통령을 탄핵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는 거죠. 어느 나라든 민주주의는 그런 나라가 있는 겁니다. 100%라고 하면 북한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대한민국이 마치 양분된 것처럼 분위기를 몰고 가는 것은 전혀 잘못된 얘기고. 자, 그러면은 탄핵 이후에는 인용이 되면은 대한은 약간의 길을 돌아도 바다로 가기 마련입니다. 근데 그 국민의 여론에 반대하는 결론이 나올 경우는 그건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지금 우리 사회가 큰
비가 온 뒤에 땅이 굳는다는 그 표현이 맞듯이 지금 큰 진토를 하는 것이지 마치 대한민국이 크게 분열돼가지고 탄핵 이후 더 걱정이다. 탄핵 이후에 인용이 되면은 네. 걱정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대하로 역사의 물줄기를 가기 마련입니다. 이거 하나 짚어볼게요. 어차피 이제 이 얘기하면서 이진국 교수님 원래 하시고 싶었던 말씀 같이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저희가 그 얘기하고 있습니다만은 탄핵 심판 선고가 임박하면서 정치인들이 좀 자중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지금 계속 해주시는데 그 설전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분위기입니다. 바른정당의 김무성 의원 그리고 자유한국당의 윤상현 의원의 설전이 계속되는데 먼저 김무성 의원의 얘기 좀 들어보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3월 10일경에 헌법재판소에 이제 판결이 내리는데 저희들은 100% 유죄가 나와가지고 대통령직 사임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럴 때에 대통령은 대통령다워야 됩니다. 국민 여러분, 저는 원래 그래 나쁜 뜻이 없었는데 결과적으로 이렇게 잘못됐으니까 제가 이 모든 것을 책임지겠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랬다면은 국민 여러분께서 박근혜 불쌍하다고 도와줘야 된다고 다 나섰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저희들도 그렇게 했을 겁니다. 정말 대통령답지 않은 행동을 너무나 많이 해서 박근혜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보수를 완전히 괴멸시키고 대한민국을 부동간 내가지고 완전히 우리나라를 절단 만들고 그리고 본인도 이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박근혜 대통령을 여왕으로 모신 적이 없습니다. 친박 패권 세력들이 저에게 박근혜 대통령을 여왕으로 모셔달라고 강요한 것에 대해서 이것을 거부하다가 배신자 소리를 듣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 교수님, 윤상현 의원의 페이스북 글을 하나 읽어드리고 말씀 좀 드릴게요. 죄송합니다. 윤상현 의원이 페이스북에 김무성 의원은 100% 정계를 떠날 것이라고 확신한다. 탄핵 기각되면 의원직을 사퇴해야 하니 지금이라도 문재인 이중대로 들어가라. 또 앞서 저런 발언에 대해서 호러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대사를 당 대표까지 지낸 분이 자신의 옛 주군에게 쓰니 듣기 민망하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정치 지도자 반열에 있는 분들이 네. 이 언어에 있어서도 모범을 보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비참한 대통령 아무리 그렇지만 지금은 서로 갈라져 있지만 뭐 현직 대통령 뭐 자기가 그때 한때는 같이 정치적 동지로 정치를 했던 사람한테 비참한 최후 이런 말을 다른 사람이 하면 또 모르지만은 김무성 전 대표가 했다. 이거는 그 김무성 대표는 어제도 제가 어디 가서 그랬습니다. 과잉 분노 이거 좀 스스로 좀 이 다독거려 주셨으면 좋겠다. 그다음 윤상현 이 의원은요. 사실 윤상현 의원, 김무성 의원 두 분이 다 오늘날 이 상황을 정치 상황을 이 지경으로까지 몰아오는데 단초를 제공한 분들입니다. 그렇다면 네. 왜냐하면 저런 때도 있었네요. 두 사람이. 예, 예. 네. 이 집권당을 지리멸렬하게 만든 사람은 누굽니까? 그래서 저는 사실은 한때 잠시라도 거기서 윤리위원장 맡았던 그 입장에서 보자면 저 두 분들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사실 그때 인상이 안 좋았습니다. 지금도 네. 저분들 책임은 정당적 차원에서 물어야 한다. 정당적 차원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의 당원으로서의 책임도 물어야 한다는 저 입장은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네. 그런 점에서 저 두 분들은 사실 국민 앞에 나와서 말씀하실 그런 계제는 아니고요. 네. 또 아까 이제 박상명 그 교수께서는 참 희망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좋아요. 이후에 우리나라 이 대하로 모든 갈등 구조도 대하로 흘러가서 큰 바다에서 대해로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다시 화합될 것이다. 정말 이제 바람직한 그런 말씀을 해주셨는 희망적인 말씀을. 그러나 지금 양분 한쪽에서는 일부의 어떤 단체들이 그랬고 다른 쪽에는 국민 뜻이다. 이렇게 그게 바로 그렇게 양분하시면 그게 한쪽은 그러니까 이게 국민적인 그 음성 그 목소리 대변이 아니고 다른 쪽만 그렇다. 이렇게 가르치는 네. 것도 알겠습니다. 그게 상당히 위험한 일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 의원님 말씀 듣고 올게요. 정 의원님 말씀 듣고 박 교수님 얘기 듣고 조금 짧게 해주시면 우리 백 변호사님까지 갈 수 있으니까요. 네. 좀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네, 말씀하시죠. 그 두 분의 설전을 보면서 그분들이 말하는 그 보수 계멸의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게 아닌가. 지금 한간에 뭐 보수가 씨가 말랐다. 또 우리 박 대통령께서 진짜 보수를 국물 한 방울도 남김없이 말아 드셨다.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는데요.
이게 보수가 아닙니다. 뭐 죽은 얘기도 나오고 또 그 소위 이제 문재인 이중대 얘기도 나오고 그러는데 이런 어떤 양분법적인 남남분열적인 그리고 상당히 그 갈등적인 요소가 곧 보수가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일을 계기로 보수가 재탄생하고 혁신되는 그런 기회가 생길 것이라는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박 교수님, 시간 나눠 쓰실 거죠? 그렇죠. 짧게 하겠습니다. 네네. 박근혜 대통령은 헌정 질서를 아주 심각하게 붕괴시켰죠. 형사적인 책임도 져야 됩니다. 자, 그 여론이 저는 대한민국 국민의 절대 다수라 생각합니다. 국론은 분열되지 않았습니다. 일부가 분열인 것처럼 호도하면서 마치 양쪽에 억지 기회적인 균형을 맞추려고 하고 있습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아마 국회의원들 다수가, 헌재 다수가, 국민 다수가 이 시대의 역사를 바로잡자라고 저는 얘기할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그것이 오히려 저는 진리라고 봅니다. 백 변호사님 20초 드리겠습니다. 저는 뭐 길게 안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 두 분의 설전을 보니까 당분간 보수가 하나로 합칠 명분은 없구나. 그러니까 당분간 보수가 완벽하게 내부적으로 자정하고 개혁하지 않는 한 향후 몇 년간은 보수가 합칠 명분이 여기서 없다는 걸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다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저 자막만 봐도 감정의 골이 펴였다 알 수 있겠습니다. 뉴스파이터 여기서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